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논리를 담당하는 김우진입니다. 오늘 이번 과정에서는요, 저희도 이제 PSAT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사실 PSAT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입문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과정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아마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런 PSAT 언어논리에 대한 전반적 개괄적인 설명이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또 여러분 아무래도 현재 문제의 추세가 좀 난이도가 좀 낮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변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언어논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전체적인 다른 과목과의 그런 균형성이라든지 또 약점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곤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이 일단은 무조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어떤 출제 유형으로서 출제자들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랗게 PSAT 언어논리 출제에서 말 그대로 언어와 논리가 합쳐져 있습니다. 언어와 논리. 그런데요, 출제위원들은 정확하게 논리 전공자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국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일치하고 부합하는 것, 여기까지는 하나의 언어적 영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적인 면에서도 논리적 파트가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축에서는요, 논리학자들이 그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순수한 국문학적 관점에서 이해는 사실은 좀 많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종합적 형태로서 역시 이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글은 철저하게 논증형 글입니다. 논증형 글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로 구성된 글로서 항상 저희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능력에서는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글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이를 토대로 한 주제, 논점과 논지 등을 묻는 유형. 사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국문학적 과정을 좀 벗어나게 됩니다. 논점과 논지라는 점에서. 또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초반기에 내놓던 자료에 근거한 하나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이제 표현 능력인데요. 근래 들어선 표현 능력이 많이 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과 논거를 만드는 유형 또는 개요를 구상한다든지 문단 배열과 같은 글의 구성력, 지금 현재 문단에 대한 배열은 더 이상 출제가 좀 한 5년 정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글에 대한 고쳐쓰기 등의 평가 유형.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빈칸을 주어지고 그 빈칸의 전체적인 구성력, 글을 쓸 때 어떤 것이 포함되겠는가 또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떠한 고쳐쓰기 과정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거의 집약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전체 비중은 크지 않은 분야였고요. 세 번째, 이제 추론 능력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주어진 글 내에서 모든 정보로서 추리할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들의 논리적 관계를 추론을 해서 논리적 관계 안에서 정보를 도출시켜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묻는 유형. 그래서 이제 교양 논리학적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증에 있어서 전제와 결론의 추론, 전제들 간의 비교 유형 등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비판 영역과 또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논리적 비판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글에 담긴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인데요. 즉 지문의 논리적 관계와 구조, 그다음에 논증의 반론과 비판, 논증의 강화와 약화,
이것은 이제 귀납 논증에서의 강화 약화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증의 구조와 관계, 오류파, 그 다음에 연역 추리에 근거한 논리 게임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론과 이해와 표현 능력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또는 대학 과정에서 일반적 인문 과정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요. 하지만 추론과 비판 능력에서는 교양 논리에 기반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논리학적 관점에서 또 출제 분야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가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측정 과정에서 이제 글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은 여러분들 평소에 배경 지식에 좀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나온 개념이라든지 핵심적인 문장, 전체적인 내용학적 관점, 인문, 사회, 과학, 자, 이런 부분에 좀 개념을 빨리 알고 있으면 읽기도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추론과 비판 능력 같은 경우는 철저한 교양 논리적 과정에서의 이해가 약할 경우에는 문제 자체 접근성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논리학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건데요. 이제 순수 논리학적 문제를 구분할 때는 이제 형식 논리라든지 또는 귀납 논리, 여기서 나오는 이런 논리 게임이 포함이 돼서 5회 때도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약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논증 비판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온 것까지 포함하면은 약 10에서 15문항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 언어 논리의 고득점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할 경우에는 언어 논리에 대한 80점 이상의, 85점 이상의 고득점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립이 상당히 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013년도 언어 논리 기출 분석을 한번 이원 분석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교재는 전부 다 실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와 표현 영역이, 자, 이해 11문항 정도, 그 다음에 표현이 3문항, 총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추론이 17문항, 그 다음에 비판이 10문항으로서, 현재 이 비판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논리학적 문제, 직접적인 연역 추리 문항과 논리게임 문항이 총 8문항 정도, 7문항 정도가 출제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내용학적으로 보셔도 논리학 수학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의학이므로 11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인문학을 대부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것 중에 하나, 물론 나이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생소함이라든지 읽고 푸는 데 문제가 없으나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의 부족함 때문에 못 푸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논리 문제, 논리게임 문항, 평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에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지문에 대한 문항으로 포커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항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 논리와 논리게임 부는 손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무엇을 한다 이런 말에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가서 그냥 이렇게 조건문을 딱 그려주고 있어야지 바로바로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의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 비판형이 좀 많이 들은다는 것은 순수하게 이해 부분에서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나 세부적인 정보의 일치성 여부보다는 어떤 논증에 대한 평가적 관점이 좀 강조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반박과 비판 영역도 지금 13학년 성적이 좀 많이 출제된 바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박 비판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방 주장을 반대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요. 엄밀한 원칙과 원리가 적용될 경우는 굉장히 더 쉽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특성적인 부분이라고 한 것은 일단 비판형이 좀 많이 포함이 됐고요. 추론과 비판의 그런 영역에서 비중점이 많이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국문학적 이해라고 볼 수 있는 이해 표현 영역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논리적 관점이라는 논증 부분과 추론 영역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의 기출, 2008년, 2009년 기출을 보시면은 저희 기출문제 요새 최근에 3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초창기에는 69점, 70점이 합격선이었죠. 지금 80점 이상이 돼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논리 부분은 사안 판단이나 자료 해석에서 개별적인 약간의 약점이라든지 실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언어논리에서 그만큼의 점수를 보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목적은 그전 같으면은 80점을 넘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언어논리를 90점 이상 전부 다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안한 전략이 될 겁니다.